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권세를 누리는 정승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정승의 집안에는 금지옥엽 사랑받는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이 막내딸이 훈기가 차니 여기저기에서 혼담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혼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혼처를 구한 정승집은 막내딸의 혼인을 준비하였습니다. 꽃분아, 너의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학문이 깊고 인성이 올바른 사람이라 마을의 평이 자자하더구나. 심지어 작년에는 과거에 급제를 한 인재 중에 인재다. 남편감은 걱정하지 말고 잘 준비하거라. 막내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영 기분이 좋지 않아 하는 듯하였습니다. 어찌 표정이 그러느냐? 설마 아직도 놈을 잊지 못한 것이냐? 내가 집안도 변변찮은 놈을 다 포기하고 그저 네가 좋다 하니 혼인을 허락하였거늘 혼인 전날 갑자기 이런다 저런다 말도 없이 사라진 놈이 뭐가 그리워서 아직도 못 잊는단 말이냐? 막내딸은 조용히 대답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혼인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을 채비를 하던 정승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그때 머슴이 급하게 왔습니다. 마님 주인마님 큰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정승집 하인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큰일이 난 듯 정승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허이놈아 대문 다 박살나겠다. 무슨 일이길래 그리 급하게 들어오는 것이냐? 큰일입니다. 옆마을 황진사 댁에서 방금 소식을 전해왔는데 혼담이 오가던 아드님이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 왜 갑자기 그리 되었단 말이냐? 그냥 멀쩡히 잠이 들어서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승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막내딸의 혼인은 더 이상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지 더 이상 막내딸을 혼자 둘 수 없는 정승은 또다시 혼처를 찾았습니다. 워낙 권세 있는 집안이었던지라 혼처를 찾는다는 말에 또 혼담이 잔뜩 쏟아져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꽃분아 이번에는 네가 한번 골라보겠느냐? 이것들이 다 너와 혼인을 하고 싶다는 자들의 명부이니라.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고르시지요. 제가 혼인할 마음이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참 아직도 그러느냐? 그럼 너는 방에 들어가서 수나놓거라. 너를 위해 이러는 것이거늘. 그렇게 또 혼인 얘기가 나오자 부녀 사이는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승은 혼담이 들어온 집안의 자제들 중에 또 가장 마음에 드는 자를 골라 혼인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혼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가 한창이었고 정승은 혼인식 준비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인이 불길하게도 대문을 박차고 헐레벌떡 들어오며 정승을 찾았습니다. 주인마님, 막내 따님과 혼인키로 한 좌의정 김대감댁 둘째 아드님이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라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죽었다더냐? 피곤해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새 신랑 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벌써 2번인 것입니다. 일은 여기서 끝나질 않고 3번째, 4번째까지 막내딸의 신랑이 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승집 막내딸이랑 혼인을 약속하면 그거야말로 저승가는 약속이라더만 벌써 4명째 혼인하는 날 아침에 죽었다네. 거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사람들은 정승댁 막내딸과 혼인을 하는 신랑들의 죽음을 귀신의 짓이라든지 누군가의 저주라든지 하는 이야기들을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정승댁 막내딸과 혼인을 약조하려는 집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갑자기 신랑들이 하룻밤 사이에 영문을 모르고 죽어나가다니 그것도 내 번이나 어찌해야 할까? 그러자 정승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우리 딸과 혼인하겠다는 집안도 없으니 우리 딸 평생 독수공방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래 봬도 내가 이 나라 정승인데 누구 하나쯤은 내 사위가 되고 싶겠지. 정승사위도 다 살아있을 때 이 얘기죠. 죽고 난들 정승사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감이 얼토당토 아는 놈과 혼인을 허락했을 때부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 대감 잘못입니다. 놈 말은 꺼내지도 마시오. 듣기 싫소.
화가 난 대감은 부인을 두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수년의 세월 동안 막내딸과 혼인을 하겠다는 청년도 없었고 집안도 없었습니다. 정승이 체면 무릅쓰고 여러 집안들을 직접 다니며 혼담을 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들 거절의 이유는 혼인식 날 이유 없이 신랑이 죽어나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혼담을 거절당한 정승은 홀로 강가에 서서 한참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정승날이 아니십니까? 웬 노인이 정승에게 다가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골 마을에 사는 아무개라는 늙은이 올시다. 이렇게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헌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마침 정승은 너무나 답답했던지라 모르는 노인에게라도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모두 노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요. 우연치고는 4번이나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들 귀신의 소행이니 저주니 하는데 당초의 연유를 알 수가 없구려. 대감 아무래도 보통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하니 금강산의 도사를 찾아가 봄이 어떨런지요. 금강산의 도사라면 귀신이 보인다는 그 사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라면 뭔가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실지. 죄 없는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노인장 내 당장 그분을 찾아가 봐야겠군요. 그렇게 정승은 곧장 짐을 꾸려서 금강산의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강산의 도사는 마치 정승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정승은 도사에게 지난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금강산에 또 다른 일이 있어 내려갈 수 없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제자가 지금 한양에 가 있으니 그를 찾아가 보십시오. 제가 서찰을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사는 서찰 한 통과 함께 자신의 제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승은 그렇게 도사의 서찰을 들고는 도사의 제자가 묵고 있는 한 주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정승 대감님 아니십니까? 정승이 주막 주인에게 묵고 있는 소리를 들었는지 한방에서 웬 꾀재재한 청년인지 알 수 없는 사내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금강산 도사님의 제자분이시오. 그렇습니다. 무슨 연유로 저를 찾으셨습니다. 정승은 제자에게 도사의 서찰을 건네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찰을 읽은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으나 이거 참 쑥스러워서 졸지에 제가 장가를 들게 생겼군요. 갑자기 정승이 무슨 소린가 싶어 물었습니다. 따님의 신랑감들이 왜 그리 죽어나가는지 연유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신랑감이 되어야겠지요. 그제서야 정승은 뜻을 알고는 제자란 자의 몰골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자와 내 딸이 혼인을 약속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는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혼인을 하는 척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승이 묻자 사내가 답했습니다. 그건 안 되겠지요. 그럼 귀신이든 저주가 됐든 뭐가 되었든 저에게 오겠습니까? 정말로 혼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간 정승은 안 되겠다. 그냥 내 딸을 혼자 독수공방 시켜야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니 될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나쁜 징조입니다. 악한 기운이 따님과 정승땡님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마치 자기 생각을 읽은 듯 제자가 말하자 정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따님을 혼인시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승은 마지못해 결국 혼인을 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새로운 혼처가 정해지고 정승집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혼처가 어디든 간에 정승 집안의 혼사이니 모양새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승은 예전과는 같지 않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혼인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도사의 제자도 혼인식 전날이 되어 목욕 재개를 한 뒤에 의관을 단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혼인식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랑감이 무사할까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도사 제자라던데 괜찮지 않을까. 정승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였습니다. 도사의 제자 또한 자신의 방에 누워서 무슨 일이 날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밤이 깊어 제자는 기다리다 지쳐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든 그의 몸에 서서히 한기가 느껴지더니 한기가 그의 목으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세게 그의 목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목을 짓누르는 서늘한 한기에 벌떡 눈을 떴습니다. 제자의 눈에 한 사내의 창백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내 자리야, 내 자리야. 어서 내놓아라 내 자리. 그 창백한 얼굴의 남자는 계속 같은 말을 중얼거리며 제자의 목을 조였습니다. 제자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어질 무렵 간신히 소매 속엔 부적을 손끝으로 잡아 남자의 몸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그나마 몸부림치던 움직임마저 사라지고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보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발 부디 저희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애꿎은 청년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인가? 제자가 묻자 혼백인 사내가 말했습니다. 본디 당신이 혼인하려는 여인과 나는 혼인을 약조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식 전날 갑자기 무례배들이 나를 습격해 죽이고 내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버렸다오. 그녀는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내가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나의 부모도 내가 죽은 줄 모르고 수년을 나를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부디 나를 해친 자들을 벌 받게 해주시고 내 죽음을 내 부모와 그녀에게 알려주시오. 그렇게 말한 남자는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제자는 즉시 방을 나와 정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승 부부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도사의 제자란 사람은 무사할까요? 그러게 말이오. 이번에는 혼례를 꼭 치러야 하는데 말이오. 그때 밖에서 도사의 제자가 어찌 집안에 들어왔는지 방 앞에 찾아와 정승 부부를 불렀습니다. 무사했구려. 어찌 이 새벽에 나오신 게요? 정승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다짜고짜 정승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막내 따님이 애초에 혼인을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이 정승 부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놈은 혼인식 전날 사라졌습니다. 변변찮은 집안을 내 기껏 허락을 해주었더니 감히 내 딸을 혼인식 전날 두고 사라진 나쁜 놈입니다. 정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그것도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혼인식 전날 누군가의 습격을 받았지요. 그 원혼이 따님의 신랑감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결국 따님에게까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승 부부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해친 겁니까? 제자가 정승 부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딸이 사랑한다 하요. 변변찮은 집안에도 내가 혼인까지 승낙해줘. 혼인식 전날까지 혼인 준비를 한다고 제가 얼마나 공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인. 정승이 부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승 부인이 갑자기 말없이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말했습니다. 해하셨습니까? 정승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을 쏟으며 울었습니다. 아니 부인 아니지 않소. 말을 해보시오. 정승이 부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대감이 그리 쉽게 허락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귀한 딸을 그런 놈에게 시집 보낸다. 허락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제서야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 어찌 그랬단 말입니까? 어찌 그런 하찮은 놈에게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를 해쳤습니다. 살수들을 시켜서 사주했습니다. 정승은 망연자실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님을 위해서라도 시신을 찾아 부모에게 돌려주시고 마님께서는 죄의 값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는 정승 부부에게 소리쳐 말하고는 집을 나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리하여 정승 부인은 관하로 제 발로 걸어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하에서는 정승 부인의 사주를 받았던 살수들을 조사하여 그 남자의 시신을 찾아 부모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승 또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정승의 막내딸은 며칠을 충격에 빠져 있다가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죽은 남자의 혼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리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가 잘못되어서 자식을 망치고 집안을 망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일이 종종 들리곤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